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기에서도 했는데 이걸 조금 보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순서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의 과제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과 통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 북한 인권의 개념, 북한 인권의 실상, 개선과 통일, 실천 과제, 결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가 화두가 돼가지고 북핵 협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3차례 걸친 남북회담, 또 6월 10일 싱가포르 미북회담 하고 있는데, 이 북한 인권 위기의 본질이 뭐냐? 그건 바로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전부 이렇게 핵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인권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본질이 북한 인권에 있다. 세계 최악의. 그건 핵으로 인권을 덮자는 게 저쪽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이 바로 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핵으로 덮자. 이거는 이제 2001년 5월 2일 날 이거 잘못됐구나. 2001년 5월 2일 날 요란 페르손, 스웨덴 사람인데 EU, 유럽 연합이죠. 당시에 그 의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회담을 하고 나서 김정일이가 자기 이제 부하들한테 한 얘기예요. 야, 이거 자꾸 외부에서 인권 얘기 자꾸 꺼내온데 이거 골치 아프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결론이 핵 문제를 자꾸 꺼냅시다. 그럼 거기에 눈들이 팔려가지고 인권 문제를 못 꺼낸다. 이건 우리가 그전부터 얘기해왔던 건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썼죠. 거기서도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자기 측근들과 아주 구수회의 끝에, 야, 이거 자꾸 우리한테 인권 문제 골치 아프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머리 쓴 끝에 핵으로 합시다. 핵을 자꾸 꺼내면 거기에 이제 한다. 그래서 핵으로 인권을 덮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그 작전에 이제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핵 미사일을 그냥 폭질주죠, 질주. 그러니까 물자 인력을 전부 그냥 거기다가 하니까 주민의 인권은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차례 잘 아시다시피 4.27, 판문점 5.16, 또 판문점 6.12, 싱가포르 9.19, 평양 3차례 남북 미북 정상. 그래도 비핵화는 요원하지 않습니까? CVID 요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마침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의 해다. 그러니까 또 건국 70주년이 됩니다. 아주 이게 참 금년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보편적 인권을 잣대로 해가지고 북한 인권을 개선해서 자유통일을 이룩하는 원년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질을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8년 12월 10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이 2018년이니까 딱 70년 전이거든요. 이 여자분은 바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되신 엘레노라 루즈벨트. 그 여사가 이 세계인권 1948년 70년 전에 이분이 의장이 돼서 세계인권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48년 전 그 모습이고, 또 한편으로는 요게 가만히 있으면 이거 영상이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어떻게 나오나? 거기 아마 인터넷 여기 나왔다. 여기 이제 보면 1949년 8월 15일 날 제1주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뭐가 수립이 됐습니까?
이제 정부 수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흔히 내려왔는데 그게 국가거든요.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건국인데 그래서 1940 우리가 이제 8.15 하면 8.15 광복. 그럼 광복의 뜻이 뭐냐? 하면 전부 우리가 해방된 것만 생각을 해요. 해방된 거. 일제 35년, 36년 해방된 거를 기념하는 광복절이다. 근데 그때 그 광복이라는 게 그런 뜻의 광복이 아니고 해방된 건 솔직히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미군이라든지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우리가 반사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우리 말은 우리 독립군이나 광복군이 노력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노력이라는 게 솔직히 적고 대부분은 미국이죠.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을 함으로써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사실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됐다고 기쁘긴 하지만은 영광스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3년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그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잖아요.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가 선거를 했고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 노래를 틀더라도 그런 걸 잘 들으시면은 이 날이 바로 어떤 얘기냐. 뜨거운 피로 옮겨가지고 세운 일거다.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이게 사진이 안 나는 게 참 유감인데 1949년 8월 15일 날 독립기념일, 1주년 독립기념일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1945년부터 4주년 해방이 아닙니다. 이게 사진이 안 나오는데 1949년 8월 15일 날 독립 1주년 기념 딱 사진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한 번 뭉쳐 민국 수립, 두 번 뭉쳐 실지 회복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수립했는데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하자 그런 다짐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열들은 이미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하면서 이 38선에 끊어진 이 이북 땅을 회복하자 이런 다짐을 했었어요. 참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2018년이라는 게 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건국한 70주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세계인권선언이 됐고 세계인권선언이 아까 1948년 12월 10일인데 바로 그 이틀 뒤인 1948년 12월 12일 날 바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유엔 총회에서 통과가 된 날이죠. 아주 참 이 2018년이 70주년이 뜻깊은 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론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북한 인권을 개선해서 인권으로 통일하자.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바로 인권이라는 것이죠. 그럼 북한 인권이 어떠냐? 보통은 이제 북한 인권 하면 이 휴전선 이북, 이 한반도의 북쪽, 이쪽에 있는 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얘기하고 또는 탈북민의 인권도 얘기하고 국군 포로의 인권, 납북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시 납북자, 6.25 전쟁 중에 납북된 10만 명의 민간인 납북자, 또 전후 납북자, 6.25 이후에 납북되신 분들, 또 그 밖에 이산가족, 이런 분들의 고통과 인권을 개선하자는 것이 북한 인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휴전선 이북 지역에서 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저 수령절대주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 의한 북한 정권의 인권 정책은 뭐냐? 잘 아시다시피 이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 주체사상이라는 건 수령절대주의에 해가지고 말은 좋아요. 말은 이게 황장엽 선생의 이제 이론을 세웠는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해놓고 서두는 그렇게 띄워놓고 사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냥 수령의 올바른 지도에 의해서만 된다. 결국은 수령절대주의입니다. 이게 수령절대주의. 그러니까 주체사상이라는 게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게 10대 원칙이 있어가지고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이래가지고 이게 으뜸이고, 헌법 같은 거, 헌법 법률은 저 밑입니다.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 교시가 최우선하는
그런 사상이 주체 사상이다. 또 집단주의죠. 집단주의, 계급주의. 이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공통된 사상이고, 또 상대주의. 인권은 국권이라고 그래요. 이 국권. 이 국권, 나라 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권리다. 뭐 이렇게까지 2014년 9월 13일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다라는 명의로 해놓은 것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인권은 국권이다. 그러니까 내장 가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정책에서 북한 인권의 실상이 어떠냐? 북한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다. Crimes against humanity다. 아주 이렇게 딱 단정이 됐어요. 2014년 2월 17일 UN COI Commission of Inquiry UN 기구입니다. 여기서 아예 딱 보고를 했어요.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이분이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장이신데 이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서 자기네들이 조사했더니 시스테마틱, 조직적이고 와이드 스프레드, 광범위하고 그로스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고 그 그래비티, 그 아주 심각성과 아주 또 그 스케일, 규모와 네이처, 본질은 현대 사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아주 그냥 이렇게 했어요. 뭐 그냥 아주 그냥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인권 침해하는 나라가 없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싱글 퍼슨, 수프림 리더,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된다. 그러니까 수령이에요, 수령. 딱 단정을 했습니다. 요게 아주 이게 본체입니다. 북한 인권의 본체를 아주 잘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인 근거로,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호 책임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R2P라는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을 채택해서 2005년에 유엔에서 채택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주민에 대한 인권, 그러니까 인권 침해는 여러 가지인데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인도의 반환죄,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유엔 안보리가 헌장 7장에 근거해서 집단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게 보호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최초로 명목상 실질적으로 적용된 게 바로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2014년 COI에서 그걸 적용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의미가 커요. 사실 그전에도 그 리비아 있죠. 가다피가 통치하던 리비아에 대해서 이게 적용은 됐지만 간접적으로 적용됐어요. 정식으로 RTP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로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RTP를 적용해가지고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은 군사개입은 아직은 이르고 어떻게 하느냐?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라 말이야. 이걸 갖다가. 그래서 책임규명해라. 어카운터빌리티. 이렇게 했어요. 아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참 역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주장해왔던 게 유엔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2014년에 이제 그 아까 COI 리포트가 2월 17일 날 최초로 공표해서 3월 17일 날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했죠. 그러니까 유엔 인권위원회에 채택을 했고 그해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어요. 유엔 총회, 그해 유엔 총회에서도 맞다. COI 리포트가 맞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반인도 범죄다.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된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다가 권고를 했습니다. 해부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유엔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지난 10월 31일 날 제3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제 안보리에 해부하는 그런 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아예 유엔 기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종각에 가보시면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가 딱 열려 있습니다. 이게 이걸 FBS, Field Based Structure라고 그래요. 현장 사무소가 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원래는 이 현장 사무소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평양에 들어가야 돼요. 평양. 근데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할 수 없이 제일 가까운 서울로 왔어요. 서울에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23일 벌써 3년 돼가요.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직접 한반도에 들어와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인지 아닌지 어떤 게 반인도 범죄인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편으로 또 한국도 그렇게 안 하다가 드디어 2016년 이제 이렇게 외부 압력이 들어오니까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옛날 2005년 때부터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분이 이제 처음에 한나라당 의원으로 있으면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었죠. 11년 만에 아까처럼 이제 COI 레포트도 나오고 국제적인 압력이 세지니까 북한인권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9월 4일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북한인권 기록센터와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가 설립이 돼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편으로는 또 미국은 이미 그 전에 2004년에 미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을 했어요. 했다가 그걸 또 연장하고 해서 이번에 또 연장했어요. 미국이 2018년 지난 7월 달에 그 미국 북한인권법을 더 연장해가지고 했는데 특색은 뭐냐? 내용이 말이죠. 북한 주민들이 도대체 외부 정보를 모른다. 그냥 김정은이 만세 소리만 부르고 김정은이가 백두 혈통이다 칭찬만 하는 이런 방송만 들으니까 안 되겠다. 북한에다가 남한의 외부 자유 정보를 넣어줘라. 어떻게 넣어주느냐? USB 쏴주고 라디오 방송 보내주고 텔레비도 보내주고 이런 걸 해라. 해서 미국에도 북한인권법이 또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엊그저께 10월 30일 날 제73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2005년부터 이미 유엔에서는 매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규탄 결의안이 되었어요. 야, 너희들 북한인권 너무 너희들 말이야 열악하다. 개선해라. 규탄한다. 비난한다. 2005년부터 계속해왔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벌써 작년까지 13번째 했어요. 근데 금년에도 이제 3위원회가 무슨 소리냐면은 유엔 총회는 이제 그 산하의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3위원, third committee인데 제3위원회는 인권을 전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제 통과만 되면 자동으로 유엔 총회 본회의는 통과가 돼요. 근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안건이 상정이 됐어요. 10월 30일 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안건이 상정이 됐으면 이제 거기서 논의해서 아마 11월 한 중순쯤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 만나보고 왔어요. 하면은 12월 중순쯤에 총회 본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4번째 14년 연속 북한인권 규탄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되고 한편 이게 이제 컨센서스라는 건 뭐냐면 저들은 희망은 무투표로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투표 하나 많아 이제. 이거 북한인권 아주 나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어. 투표 하나 많아 통과. 이게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이게 만장일치하고는 틀려요. 이게 자꾸 언론 같은 데서 만장일치라고 표현해. 만장일치는 아니다. 만장일치는 정식으로 투표에서 반대가 하나도 없는 게 만장일치입니다. 근데 여기 컨센서스라는 거는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있는데 해보나 마나 해본들 통과될 게 뻔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 회의 안 해 그래 통과된 걸로 해. 이게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without vote라고 이건 좀 달라요. 그 컨센서스로 되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5년 연속 ICC 해보예요. 아까처럼 2014년도에도 유엔총회에서 야 이거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이 해부해. 2015년도에도 김정은이 해부해. 2016년, 2017년 계속해서 이제 5번째가 되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전체 이제 북한 인권의 실상이 뭐냐? 한번 이거 보자는 겁니다. 이 북한 인권의 실상 어떠냐 말이지. 그런데 유형을 이제 나눠보면은 생명권 침해. 우선 생명이 인권의 기본이죠. 목숨이 끊어지면 다른 인권 볼 것도 없잖아요.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 생명권이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생명권.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형 판결 받으면 그렇다고 사형 판결 받는다고 사형 집행이 됩니까? 사형 집행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범까지도
살인범까지도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있지만은 그것이 집행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비난까지도 하는 판인데 그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해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인권이 생명이라는 걸 존중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뭐냐? 그거 알아는 것 없어요. 뭐 그냥 뭐 법도 법 물론 형법도 있고 다 있고 뭐 보호는 한다고 그러는데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 저 장성택이 김정은이 고모부 현영철 국방부 장관 여지없이 다 그냥 이게 고사포 대공 기관총 아닙니까? 이게 포시나 하나가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그냥 4개로 묶은 거예요. 이게 또 6대. 하나, 한 대, 2대, 3대, 4대, 5, 6대로 해서 6대 30m 앞에서 이걸로 쏴버리니 말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해. 이게 실제로 위성 촬영으로 한 거예요. 북한의 그 평양 근처에 강건 종합 군가 났더라고. 우리나라 육사에 해당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걸로 처형한 게 나왔어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냥 시체에 흔적이 없어. 이렇게 공포 정치로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거 자기 이복형 김정남이 잘 아시다시피 2017년 작년 2월 13일 김정남도 VX라는 게 이게 화학무기 중에 화학무기 전쟁에서도 못 쓰게 하는 그 화학무기입니다. 그걸 지 이복형 같은 핏줄인데 이걸로 해서 이렇게 죽여버리고 말이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입수한 보면 장성택 관련된 한 3천여 명 이상이 처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로 지금 보내졌다고 합니다. 딱 들으면 틀림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인 게 무슨 내 목숨이 죄인데 목숨이 저렇게 보호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포죠, 공포. 공포입니다.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 인권, 딴 거 인권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또 유명한 그 악랄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에 나치의 집단 수용, 여러분 나치 알잖아요. 나치 집단 수용소 12배예요. 소련에도 굴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건데 그게 2배 이상이에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변호사협회가 있어요. IBA라고. 거기서 작년 12월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끔찍하다. 누가 정언했냐?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내가 경험한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더 끔찍해. 이렇게 정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헐로코스트랍니다. 헐로코스트. 아주 자기네들은 그때까지 피해 사무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헐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죠. 미국에도 워싱턴 몇 군데 헐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조선 600만, 유태인 600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태인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어이구, 정치범 수용소에, 야, 이거 우리가, 자기네들은 이제 헐로코스트를 채우라 했거든요. 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맞다. 야,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그래. 그죠, 헐로코스트다.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21세기의 헐로코스트. 이게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4군데나 이제 5군데예요. 14호, 25호, 16호, 이렇게 16호, 14호, 이렇게 25호, 이렇게 딱 이게 북한 정치범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14호, 15호, 16호, 25호 4군데 정도 위성 촬영하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극구분이에요. 우리 정치범 수용소 없다고. 그러니까 북한 공식문서 어디에도 정치범 수용소는 없습니다. 극구분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미 거기서 탈출해 온 사람이 그나마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강철한 씨, 잘 아시는 정광희 몇 사람이 증언을 해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탈출이 없어요. 이제 그나마 탈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뭐냐? 위성으로, 구글로 또는 위성으로 딱 보면 나온다 이거죠. 이건 틀림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 이제 쉬쉬하는 거야. 그냥 목숨이 끊어져. 안 그러면 정치범선을 끌려가.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야.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느냐? 밤중에 갑자기 곡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이웃집에서. 아이고 막 소리가 나. 그 보이부에서 끌어가는 거야. 옹땅 끌어가. 아이고 가. 그럴 것이에요. 말도 안 해.
그 얼마나 무서워요. 무시무시한 거지. 뭐 했다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깜짝에 밤중에 곡소리 나고서 끌려가 버리고 잠잠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 뭐 죽이든지. 이런 공포 정치를 하니까 꼭 못해.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그래요. 야, 당신들 말이야. 이 70년 동안 그런 인권 침해했고 왜 가만히 있냐. 우린 사람 4.19나 뭐 5.18처럼 못 들고 일하니까 겪어보라 이게.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공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포 정치. 그래서 그 규모라는 게 이게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거대한 큰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지무지게 큰 산악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어떻게 여기 철조망이 이게 거대한 서울특별시 경기도만한 데도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학교도 있고 광장도 있고 뭐 탄광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평생 이렇게 하니까 게다가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하면 우리가 풍계리의 핵실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풍계리 핵실험장. 이게 이제 핵실험장 풍계리인데 이 길집 여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쪽 여기와 가깝다 이거야. 이 16호 정치범 수용소 이게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누가 건설했겠느냐? 바로 이 정치범들을 고용해서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근처에서 나온 탈북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했거든요. 귀신병이야, 귀신병. 이 풍계리가 여기가 원래 이렇게 산 아주 물도 맑고 좋았답니다. 그래서 뭐 산천어 같은 게 송이버섯 그렇게 좋았대요. 언제부터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거 먹은 사람들이 뭐 귀신병에 걸린 거야. 뭐 머리가 막 빠지고 애 나니까 뭐 뼈가 없는 애가 나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 갖다가 이제 딱 조사한 게 있어요. 통일부에서 작년 10월 24일부터 풍계리 일대 탈북민 30명에 대해서 방사능 피폭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4명은 피폭량 최소 검출한 게인 250mS가 나왔고 1명은 394mS가 검출됐는데 이거는 히로시마 투하 원폭 폭심지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의 초기 방사선량에 해당된답니다. 아주 이렇게 중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나머지 21명이 뭐 두통이나 구토 이런 걸로 하는데 통일부에서 이걸 시원하게 좀 원인 같은 걸 좀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민간기구에서는 지금 보면 이건 틀림없이 핵실험장에서 방사능 누출돼서 된 것이다 하는데 이게 뭐 국가기관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그냥 보세요. 김정은이가 웬만하면 다 현지 시찰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핵 보건대 핵실험장을 왜 안 갑니까? 한 번도 안 가는 거야. 한 번도 안 가요. 여기 그러니까 나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북한 땅이 말입니다. 우리가 금수강산이라고 그랬는데 북한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대한민국이 다 아름다웠죠. 여기뿐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도 있지. 여기 뭐 영변도 있고 이 여러 군데가 이 핵으로 방사능으로 엄청나게 오염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 하나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너무나도 잔혹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는 아예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개된 건 뭐냐? 우리나라 교도소를 북한식으로 하면 교화소입니다. 교화소인데 교화소는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 그 위성 촬영한 겁니다. 이것도 잘 발표 안 해요. 몇 건데 가장 악명 높은 게 전거리 교화소입니다. 여기는 어떤 데냐면 탈북하던 사람들 잡히면은 강제 북송되는 사람이 여기로 대개 가요. 그럼 여기서 겪는 인권 침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 많이 죽습니다. 제가 북한 인권위원장 하면서 조사해 보면 기가 차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것만 해도 뭐 끝이 없는데 시체실이 있는데 그 시체는 이제 교화소 시체실에다가 이제 시체를 쌓아둡니다. 너무 많이 죽으니까 다 묻을 수가 없어. 일단 쌓아놓고 시간 날 때마다 묻어. 그러니까 거기서 쥐들이 와서 파먹어 시체를. 근데 쥐 크기가 토끼만 해도 진짜 토끼. 그 시체에 눈도 파먹고 코 뜯어먹고 뭐 해가지고 진짜 쥐가 토끼만하다. 여러 탈북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냥
왜 많이 죽냐 했더니 이제 첫째 원인이 이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 그러니까 감옥 안에 똥통이 갇히는 거야. 우리 화장실에 똥통이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거기에 수세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또 그 감옥에서 같이 먹으면서 거기다 똥 넣고 막 이러니까 그냥 팔에 전염병에 콜레라 뭐 무슨 발진 티푸스 뭐 막 도는 거예요.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건 이게 시체 치우기 바빠. 그 시체실에 이렇게 쌓아놓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이게 되는 게 틀림없어요. 제가 죽었을 때 2011년까지도 뭐 나온 사람들 그 얘기예요. 그냥 기가 막힌 거야 이게 이 교화소라는 게. 그래서 누구는 이거 교화소가 정치범성소보다 더하다 말이야. 사망률은 더 높으니까. 왜냐면 요만한 방에다가 수십 명을 그냥 때려놓고서는 거기서 먹고 싸게 해놓으니까 병 들면 다 죽어버리죠. 아주 이게 생지옥이야 생지옥이야 또. 이게 또 비밀체험도 합니다. 비밀체험. 이게 비밀체험 내가 그때 했더니 실제 이게 이제 증언이야. 98년도부터 이제 나중에 이놈이 죽겠단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 불평해. 딱 보기다가 불평한 사람들 있어. 밤중에 똑똑똑 두드려요. 뭐 자꾸 나오라고. 그 짐 싸가지고 나오라고. 딴 데다 보내준다고. 그 좋아가지고 이제 나와. 딱 나와줘서 요만한 방에서 재판을 하는 거야. 재판에서 거기서 그냥 직결 채용을 해버려요. 비밀 채용. 이런 비밀 채용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생지옥이죠, 생지옥. 이렇습니다. 뭐 신체 자유치면제 그 탈북민들이 그린 그림들 이렇게 빡빡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뭐 병이 다 걸리는 거야. 이게 또 뭐 통나무 썰어서 이런 노역시키고 이게 허약. 사람이 완전히 말라 죽어. 그냥 영양실조여서 다 죽고 시체실 쥐들이 다 파먹고 이런 건데 이렇게 인권 침해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권 침해가 뭐냐? 이제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사회 통제와 감시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하는 거야. 종교, 집단화, 주체 사상. 계속 어버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버이 나를 낳아준 것보다 더해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집단이에요. 정식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은 미국의 종교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 adherence.com인데 2007년에 정식으로 발표했어요. 10대 종교입니다. 주체 사상이. 종교. 10대 종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냥 종교야 그냥. 주체 사상교예요. 하느님이죠, 하나님.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가지고 국제인권 단체 프리덤 하우스에서 한 세계 자유 최악 중에 최악이다. 끝없이 계속 뽑고 있어요. 그냥. 최악적인 최악. 특히 기독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리에 지금 김정은이가 있는데 예수님 들으면 큰일 나지. 기독교를 제일 그냥 탄압을 하죠. 이래가지고 아주 종교의 자유, 사상 표현,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지금 박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만수산, 금수산 궁전 아닙니까? 김일성이 시신 안치됐는데 여기 이제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아주 뭐 금으로 입혀가지고 여기 어린애들부터 우상숭배. 이게 김정은이에요. 이게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인기가 이렇게 많아요. 실제 이게 쇼가 아닙니다. 쇼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뇌교육을 받으니까 김정은이 나타나는 건 하느님이 나타나니까 진짜 감격을 하는 거야. 눈물 흘리면서 그냥 진짜 막 매달려요. 진짜 이거 쇼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철저히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수령이 신격화되어 있으니까 죽으려면 죽는 거죠. 불평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이건 이제 북한에 잠입해서 그 공개 재판하는 걸 이제 몰래 찍은 거예요. 2013년에 미국 영화 본 이후로 뭐 교화형 쳐는 재판을 북한에서 하는 걸 찍으면 이제 입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량권 침해가 있죠. 이게 또 식량권이 엄청나게 이게 지금 이게 꽃제비 이게 25살 먹은 이게 처녀 여자인데 이 몰골이 이 모양이에요. 이게 꽃제비인데 이거 촬영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굶어 죽었어요. 이게 토끼풀 뜯어 먹다가. 그 판문점 가면 북한에서 제일 잘생겨 튼튼한 북한 군들이 오죠. 키를 어떻게 우연히 대봤어요. 미군 키가 제일 크고
대한민국 군인이 이러죠. 북한군이 이렇게 키가 작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양실조니까 자라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게 DNA가 이제 바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DNA가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식량권 침해로 아주 유명한 게 90년대 그 죽음의 행진, Great Famine, 뭐 흔히 뭐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은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고난의 행군은 마치 정당한 일을 하면서 부당한 압박을 감수하면서 꿋꿋하게 나가는 것을 가르칠 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요. 지네들은 고난의 행군이란다. 저는 고난의 행군, 무슨 고난의 행군이야 이거야. 죽음의 행진이야. 1909년대 이때 그 대규모 아사, 집단 아사로 해서 그레이트 댐이죠. 한 300만이 전 죽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통계가 각각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뭐 10만도 안 돼.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딘 뭐 100만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한 300만 설에 저는 근거가 있다고. 왜 그러냐? 황장엽 선생이 그 양반이 북한 노동당 비서였었거든요. 김덕홍 씨랑 같이 자서전 쓰면서 얘기한 거 있어요. 자기가 딱 그때 봤더니 95년도에 당원 5만 명을 포함해서 5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는 통계를 봤다는 거예요. 황장엽 선생이 김덕홍이랑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96년 11월까지 100만 명이 하사했다. 96년에 통계를 봤어요. 아니 그분이 왜 거짓말 하겠어요? 황장엽 선생이. 그러니까 97년, 98년 이렇게 나가니까 저는 300만 설이 저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300만이 굶어 죽다는 게 북한 주민이 그때 당시는 한 2천만쯤 됐을 겁니다. 90년대. 2천만 중에 300만이 굶어 죽으면 이게 뭐 얼마가 굶어 죽는 겁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러고도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김정은이가 이렇게 미화되고 있는 건지 참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아주 만성적 구조적인 식량난이에요. 그냥 가지고 지금 뭐 유엔에서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10명 중에 4명이 식량 불안이다 뭐하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지금 보면 뭐 북한이 잘 산다고 평양 쇼윈도에 평양만 보고서는 어이구 여명거리 뭐 과학자거리 무슨 번듯하고 뭐 수십 층 뭐 커피점이 생기고 무슨 여성분들 뭐 하일 신고 간다 좋아졌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북한은 평양은 쇼윈도입니다. 이 이면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2011년에 이수된 게 있어요. 인육 사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어. 그런 게 있냐? 있다 이거야. 어디서 나오느냐? 지네들 공식 문건이야. 법투쟁 부문 일꾼들을 위한 참고서. 지네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치면 검사나 경찰관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거기에 써져 있어요. 야, 어느 날, 일수까지, 어느 날 말이지, 어느 공장에서 노동자가 말이야. 한밤중에 자다가 지 옆에 있는 친구를 도끼로 두개골을 빡 해가지고 엉덩이를 뜯어서 먹었다. 야, 그래서 되겠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네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신뢰가 이렇게 인육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조금씩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비원협의 북한인권 백서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굶어 죽고 있다는 게 보고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제 DNA, 북한군 입대하는 기준이 뭐 142cm야. 뭐 자꾸 키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질 못하니까 잘할 수가 없는 거야. 어렸을 때는 그 엄마가 못 먹으니까. 베네병이야, 베네병. 엄마가 못 먹으니까 젖을 못 주니까 이게 그냥 자궁했을 때부터 애가 그냥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비리비리 해가지고 이게 DNA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참 그래서 참 우리는 그래서 북한은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병신이고 도둑놈, 거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 북한의 어떤 학자가 전부 병신이야. 어렸을 때 뭐 엄마 뱃속에서 또 먹으니까 전부 베리베리한 거 뭐 온갖 병이야. 하나원 여러분들 탈북민들 오는 거 보십시오. 이빨이 다 상했어요. 그냥 충치 같은 거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하나원에서 충치 그냥 치과 치료받는 거 아주 큰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다 나빠요. 그냥 몸이 다 그냥 어렸을 때 뭐 노동에 시달리고 영양실조에 다 병신이야.
도둑놈이다 이거야. 훔쳐가는 거야. 이제 하소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밤중에 막 훔쳐요, 훔쳐. 막 훔치고 강도가 막 생기고 말이지. 이게 병신 도둑놈 말이야. 거지야 전부 그냥 꽃제비 그냥 이렇게 왜 우리 민족이 이래야 되느냐 이거죠.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이건 이제 장마당이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지네들은 이제 못 써. 이제 장마당. 뭐 농담에 북한에서 노동당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장마당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1990년대 300만이 굶어 죽어서 이제 아이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믿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끼리 악착같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걸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집에서 뭐 키우고 만들고 해서 장마당에 가서 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성화가 묵시적으로 양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장마당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권이라는 게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참 이러고도 어떻게 이렇게 지탱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동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가 있죠. 우리 인간도 동물 아닙니까? 사실 근본적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건 못 가게 하는 거야. 그 국경봉쇄, 국내 여행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여행청제도 모든 게. 이건 제가 이제 하나 61년도에 동서독 분단 시에 그 베를린 장벽을 갖다가 쌓을 때 독일군이 넘어서 뛰어와서 탈출했죠. 근데 우리 바로 어떻게 하냐. 작년 11월 13일 바로 오늘이 며칠이에요? 응? 오늘이 11일인가요? 내일 모레 13일 날 1년 1주년이 됩니다. 2017년 차라시장에 판문점 오청성 이 북한 문명사가 파면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마치 동서독에 우리는 가고 싶은 거야. 자유를 찾고 싶은 거야. 마침 이제 1주년이 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게 얼마나 보셨잖아요. 그냥 기관총으로 막 쏘고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싶은 거야. 이동의 자유가 이렇게 돼 있고 이동권 침해예요. 또 아동인권이 또 심각합니다. 어린애 아까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부터 농촌동원하고 물품 수집하게 하고 건설사업에 다 혹사를 합니다.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이게 집단체조, 뭐 자주 뭐 평화, 뭐 우호해서 9월달에 이제 했는데 전 이게 유감이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9일 날 갔잖아요. 이 집단체조 이걸 봤습니다. 난 이거 상당히 그러면서 그거 보고선 무슨 박원순 씨도 그러고 탄복으로 찬탄을 하는 거야. 이게 사실 정체가 뭐냐. 이 어린애들이 말입니다. 그냥 훈련할 때 자리를 이동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악취가 막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므로 거기서 그냥 급한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그냥 혹사를 당하고 그런 걸 갖다가 무슨 놈의 이거 그냥 겉모습만 보고선 찬탄하고 그래. 저는 이거 참 유감입니다. 아주 이제 아동을 착취하는 매스겜이에요, 이거. 아주 이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우상화 교육, 역사 왜곡, 폭력과 혐오, 생활총화해서 어렸을 때부터 전적으로 세뇌를 해보니까 점점 커가면서 그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해도 불평불만 할 줄 모르고 그저 김일성, 김정일이만 외친다 이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현상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북한 인권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래서 통일 이렇게 됩니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헌법상에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 제3조에 영토장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헌법 3조의 영토죠. 한반도니까 북한 땅도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48년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일한 합법 국가로 인정은 됐어요. 우리 영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 10조에는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따라서 기본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 인권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야당이 지금 여당이 됐지만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 인권이라고 헌법을 보면 우리 국민이고, 인권 보호해야 돼. 자기들도 명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찬성을 해서 반대가 한 표도 없어. 북한 인권법이 이런 법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제4조, 자유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민주화가 돼야 되죠. 민주화는 뭡니까?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자유통일을 하기 위해서도 인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대통령은 의무를 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헌법상으로는 그렇고,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니까,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연히 헌법,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편성입니다. 인권의 보편성. 이건 뭐 유엔 세계인권선언도 그렇고 비엔나 선언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한 유엔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엔에서 할 일이 없다고 왜 남의 나라를 왜 하겠어요? 인권은 보편성, 국경이 없다. 계속 합니다. 그것도 보통 인권이 열악해야지 세계 최악이니까 인권 보편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국제사회에 정당한 관심사, 이게 중요해요. 국제사회에 정당한 관심사다. 우리가 내정 가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권을 가지고는 어느 나라든지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케냐, 뭐 아프가니스탄, 인권은 어느 나라든지 정당한 관심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사실은 인권적인 양의 통일이, 이게 사실은 통일은 한반도의 최대 성장 동력이다. 결국에는 뭡니까? 북한의 인권은 아까 자유통일이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막대한 말이지. 지금 우리가 분단돼서, 이게 남한인데, 이게 나사가 찍은 거죠. 이게, 요게 평양 하나 이렇게 밟고, 이게 전부 껌껌해요. 섬보다 못해, 이게. 섬이라면, 바다라면 배라도 타고 가지. 뭐 꼭 뭘 타는 거야. 이게 뚝 끊겨가지고, 이게 우리도, 이게 남한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말이지. 발전이 안 돼. 시베리아 철도로 가면 금방 가는데, 이게 빙빙 도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실천 과제가 뭐냐?